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왜 똑같이 생긴 아파트 단지나 사무실 건물들, 이런 곳에 가면 어딘가 모르게 좀 지치고 답답한 느낌이 들까요? 반면에 수백 년 된 유럽의 골목길이나 오래된 시골집은 왜 그렇게 편안하고 정겹게 느껴질까요? 그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저서 질서의 본성 3권, 그중에서도 12장 사람들 개별 세계의 고유성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알렉산더는 그 해답이 바로 고유성에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예쁘고 특이한 디자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공간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고유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좋습니다. 알렉산더가 말하는 살아있는 세상이란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부분이 저마다의 필연적인 이유로 고요한 형태를 갖게 된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필연적인 이유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책의 첫 문장부터가 아주 단호하더라고요. 살아있는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 중 하나는 모든 부분이 고유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계속 반복해서 지어야 하는 주택이나 사무실조차도 매번 조금씩 달라야 한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의도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필연적으로. 네. 알렉산더가 말하는 살아있는 프로세스라는 건 어떤 장소의 고유한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고유한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죠.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 마당에 이미 서 있는 나무의 위치, 옆집 담장의 높이, 아니면 저 멀리 보이는 산의 풍경 같은 것들이요. 아, 도로의 아주 미세한 경사까지도요. 이런 조건들에 완벽하게 적용해서 구조를 만들다 보면 결과물은 얼핏 비슷해 보일지는 몰라도 결코 똑같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엔 창문을 동그랗게 해볼까? 이런 식의 디자인적 변주가 아니라 이쪽은 저 나무 때문에 그늘이 지니까 창을 좀 더 크게 내야겠다. 와 같은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연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같은 소나무 종이라도 절벽에서 자란 소나무랑 평지에서 자란 소나무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각자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결과죠. 건축도 그래야 진짜 생명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료에 실린 사진들을 보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인도네시아의 한 가족이 직접 지은 집 사진을 보면 지붕 모양이나 기둥 같은 큰 틀은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창문의 크기나 위치, 벽의 색깔이 미묘하게 다 달라요. 네, 오리건 대학교 학생 주택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고유함이 바로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애착을 갖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니까요. 맞습니다. 기계적인 복제가 아니라 그 장소의 필연성이 낳은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이론은 정말 좋은데 이게 현실에서 특히 건축가럼 집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마침 이 책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례가 나오잖아요. 아, 네. 무료 전화 통화만으로 집 세 채를 설계했다는 이야기요. 있는 프로세스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독특하던데요.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돼요. 첫 단계는 초기 구상인데요. 알렉산더 팀이 각 가족에게 패턴 언어라는 책을 한 권씩 보내줍니다. 패턴 언어요? 그게 뭔가요? 일종의 건축 레시피북 같은 거예요. 아, 레시피북이요? 네.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아늑한 현관처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공간의 문제랑 그에 대한 해법들을 수백 가지 모아놓은 책이죠. 가족들은 이 레시피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꿈꾸는 집에 대한 밑그림을 직접 그리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전화로 1시간 정도 그 비전을 공유하고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처음부터 디자인을 딱 제시하는 게 아니네요. 가족들이 직접 자신들의 언어로 집을 구상하게 만드는 도구를 먼저 주는 거군요. 그 다음은요? 두 번째 단계는 현장 시각화입니다. 가족들한테 직접 집을 지을 부지에 가보라고 해요. 네. 가서 상상 속에서 집 안을 한번 거닐어 보라고 요청합니다.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가보고 창밖으로는 뭐가 보일지 상상하는 거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공간을 느끼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정말 압권이던데요? 네, 마지막 전개 과정입니다. 다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때 건축가랑 가족이 전부 눈을 감고 진행합니다. 잠깐만요. 눈을 감고요? 아니, 집 짓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눈을 감고 대화를 한다니? 솔직히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가족들이 막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았을까요? 처음엔 물론 어색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눈을 감으면 시각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서 공간의 본질적인 느낌, 그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아, 건축가는 마치 집이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앞에 무엇이 보이나요? 오른쪽으로 돌면 어떤 느낌의 공간이 펼쳐지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은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냥 답하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던 집의 형태가 서서히 언폴드 되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어땠나요? 새 가족의 집이 정말 다른 모습으로 나왔다고요. 네, 질문의 순서는 거의 같았지만 각 가족의 대답이 달랐기 때문에 새 집은 완전히 다른 개성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지호자 가족의 집은 내부 안뜰이 집의 심장이 되었어요. 내부 안뜰이요? 네, 모든 방이 이 안뜰을 향해 열려 있고 심지어 주된 거실 공간이 실내가 아니라 바로 이 안뜰이었어요. 와, 거실이 마당이라니? 보통 생각하는 집 구조랑은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야외 벽난로까지 있는 아주 개방적이고 공동체적인 공간이 탄생한 거죠. 다음으로 하이 씨 가족의 집은 거대한 포치, 그러니까 현관 앞에 넓은 베란다 같은 공간이 특징인데요. 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건축가랑 가족 모두 현관 위치가 좀 어색하다는 걸 각자 깨달은 거예요. 아, 서로 말은 안 했는데. 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뒤에 통화를 해보니까 양쪽 모두 똑같은 해결책을 생각해냈다는 겁니다. 정말요? 어떤 해결책이었는데요? 현관을 포치 구석으로 옮기는 아이디어였죠. 둘 다 똑같이요. 와, 그건 정말 신기하네요. 마치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 원래부터 그 장소에 딱 존재했던 것처럼요. 디자이너의 주관적인 창작이라기보다는 발견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합니다. 알렉산더는 바로 그걸 객관성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고두 가족의 집은 거대한 곡선형 포치가 집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형태였고요. 대화 중에 어둡고 우아한 거실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게 떠올랐는데 그게 집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세 집 모두 건축가가 이렇게 하세요 하고 디자인을 강요한 게 전혀 아니네요. 질문을 통해서 가족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집의 모습을 스스로 꺼내도록 도와준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역설이요? 네, 이 세 채의 집이 그토록 강렬하고 진정한 고유성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세 집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지었는데 더 고유해진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보통은 다 다른 재료, 다른 공법으로 지어야 더 개성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알렉산더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만약 세 집이 제각기 다른 재료와 스타일로 예를 들어 한 집은 통나무집, 한 집은 유리궁전, 한 집은 일본식으로 지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좀 정신없어 보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죠. 그냥 혼란스럽고 산만해 보였을 거라고 말해요. 마치 참나무에 무화과 잎이랑 버드나무 잎이 막 뒤섞여 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다름을 위한 다름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 집은 모두 같은 규칙, 즉 살아있는 프로세스를 따랐고요. 둥근 구리 명판 장식처럼 같은 종류의 재료를 사용했고 또 같은 시공팀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아, 이런 공유된 동일성이 마치 하얀 캔버스처럼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위에서 각 가족의 삶, 그리고 기질, 그리고 그 장소의 조건에서 비롯된 미세한 차이점들이 훨씬 더 선명하고 의미 있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알 것 같아요. 마치 재즈 연주자들이 정해진 코드 진행 안에서 각자 다른 솔로를 연주할 때 그 개성이 더 빛나는 것과 비슷하네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인데요. 아무 규칙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연주하면 그건 그냥 소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공통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는 이걸 진정한 고유성은 필연성에서 비롯된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그런데 이런 맞춤형 프로세스가 한두 채짜리 단독주택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수백 세대가 사는 아파트나 대형 오피스 같은 곳에서도 이게 과연 통할까요? 아무래도 효율성이나 비용 문제가 걸릴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알렉산더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하고요. 실제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나고야의 치쿠사다이 공동체 주택 프로젝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이 방식을 적용하려고 했다고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각 세대에게 6 곱하기 12m 크기의 아파트 평면도를 직접 그리게 했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맞춰서 방의 위치, 크기, 창문의 방향 같은 걸 직접 결정하도록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었죠?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아파트 구조를 이 종이에 그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네, 눈물을요? 네, 한 여성분은 내 인생에서 누군가 나에게 이런 걸 물어봐 준 적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울었다고 해요. 와, 단지 아파트 평면도를 그리는 것만으로요. 그건 단순히 집을 디자인하는 걸 넘어서 뭐랄까 자신의 삶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 프로젝트는 건설사와 결탁한 소수의 유력자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모든 세대가 제각각 다른 평면을 원한다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까요? 결국 프로젝트가 무산된 것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물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봤어요.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을 직접 만들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 자체를 두려워하고 억압하는 기존의 시스템이었던 거죠. 아, 이 사례는 그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비극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무 공간의 경우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고요? 네, 가구 회사인 허머밀러사를 위해 개발한 사모 가구 시스템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것도 결국 사용자가 단계별 생성 순서에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이상적인 작업 공간을 직접 구상하도록 돕는 방식이에요. 그건 또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자신의 업무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해서 글쓰기, 동료와 토론하기, 서류 정리하기 같은 것들이요. 네네. 그리고 각 활동이 과거에 가장 잘 이루어졌던 이상적인 꿈의 조건을 기억 속에서 떠올리게 합니다. 꿈의 조건이요? 예를 들면 예전에 강가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글이 정말 잘 써졌던 기억?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 속의 핵심적인 물리적 요소들을 센터로 정의합니다. 방금 그 예라면 강을 내다보는 커다란 창문, 두 사람이 마주 앉기 좋은 작은 테이블, 등을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의자 같은 것들이 센터가 되는 거죠. 아, 이런 센터들을 조합해서 자신의 사무 공간을 배치해 나가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공감되네요. 저도 개방형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너무 시끄러워서 결국 카페로 도망칠 때가 많거든요. 그게 바로 저도 모르게 저만의 센터를 찾아가는 과정이었군요. 맞습니다. 이런 시도는 주곤 풍경이라고 불리는 현대 사무실의 획일성에서 벗어나서 각자에게 정말 편안하고 효율적인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노력이었던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결국 건축의 생명력과 고유성이라는 게 어떤 천재 건축가의 번뜩이는 디자인에서 나오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표준화된 설계도를 그냥 복제하는 게 아니라 각 장소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공간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돕는 아주 겸손한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택이든 아파트든 사무실이든 결국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세계를 직접 구축할 힘과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네요. 그럴 때 비로소 그 공간은 그냥 계산된 상품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가 평생을 바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질서의 본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생활하는 집이나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공간의 어떤 부분이 나 자신과 이 장소를 위해 온전히 맞춰져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그저 주어진 대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것 같나요?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살아있는 프로세스를 통해 단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꿈의 공간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